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죠? 홍 박사님이십니다. 홍춘옥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네. 신간도 나오셨고 또 뭐 환율도 그렇고 홍춘옥 박사님께서 워낙 그 예전부터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많아서 모시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진짜 제가 처음에 만나 뵙고 와 가독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 그리고 그걸 또 크게 봤을 때 뭐 부동산 또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렇게 또 나뉘어서 큰 사건들로 이렇게 나뉘었던데 혹시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에 대해서 굳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힘을 줬던 게 1장 앞부분도 1장 앞부분을 열심히 했지만 네. 2부의 주식시장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꼭 좀 읽었으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이 책 보시면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이 유명한 회사라더라. 네. 여기 또 누가 다니는데 좋다더라. 뭐 소식에 의하면 대주주가 어떻게 한다더라 네. 등등 같은 이런 너무 우리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이야기만 듣고 매수를 하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 한국 시장의 난이도 높은 난이도를 이해하고 왜 저러는지를 배경을 알아야 그게 이렇게 기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 그 주식시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그 두 가지 큰 사건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데 뭐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작전을 해요. 작전 세력이 나라군요. 예, 지금도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이게 여야가 없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겪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무당파 비슷하게 됐고 예. 또는 투자에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포트폴리오에 특히 중립형 뭐 이런 네. 상품을 보면 한국 주식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 한국 주식은 미국 국채에 대한 보조적인 자산으로서는 좋은데 네. 이거 하나만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양 이 꼴로 가게 된 가장 첫 번째는 1962년 그 공화당 창당 자금 만들어 보려고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네. 밑에 이제 직원들 시켜서 그분도 몰랐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가 작전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가 또 이제 1974년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가 이제 강제상장이라는 걸 해서 주식시장을 키우는데 그 강제상장 조치라는 게 롯데칠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롯데칠성 저기 여러분 강남역 뒤에 있는 큰 부지 혹시 아세요? 그 뭐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굴다리 전에 있는 그 땅입니다. 평당 몇억 원 할 것 같은 땅이 창고랑 모델하우스로 쓰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있으니 그 회사의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한 주당 얼마 떨어지나 이게 청산가치인데 그냥 10만 원 합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50년 전에 상장했으니까 네. 10만 원에 상장을 해도 이게 싸냐 비싸냐 할 땅인데 그 회사인데 이 회사를 상장할 때 5천 원에 했단 말이에요. 액면 상장이라는 걸 시켰거든요. 그러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라가 터지죠. 그래서 상장하기 싫어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현대건설이었는데 네. 현대건설이 그래서 1974년에 상장 안 하고 84년에 했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정재용 회장이 상장을. 그러니까 그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악착같이 그걸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돈 빌리면 너네 사업해봐야 망한다. 이런 고금리 그때 사채 이자가 한 50% 돼요. 그러니까 50% 이자 내고 너 정말 성공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자본시장을 키우려면 너네가 싸게 상장해서 개미를 끌어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50%를 매각하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조건이 있었어요. 구주 매출, SEO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구주 매각을 전체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 50을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나눠준 거죠. 네네. 돈 받고 근데 싼 값에. 자 이렇게 해서 소액 주주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본 대주주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손님이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산을 운 좋게 가져간 일종의 투기꾼 혹은 손님 뜨내기 등등등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개인 주주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런 경험? 뭐 진짜 할아버지의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뭐 승계나 이럴 때 뭐 주식을 뭐 의도적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특히 대표적인 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주주가 사재 출연했던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사재 출연이라는 자체가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회사라는 걸 왜 만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하다 망하면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섭고 해서 사람들 그래서 사업하면 망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자문 네. 대표잖아요. 하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면 제가 감옥 가야 되는 리스크를 지고 제가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여기다 계속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 사업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코파운더들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전체 주식의 몇 %에 대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 가져오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이게 시리즈 B가 되든 C가 되든 상장을 하든 하면 엑시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제가 투자했던 시간과 돈이 아까울 뿐이지 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지식, 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하는 걸 같이 가져옴으로써 좋은 회사를 만들어 그 좋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수익을 향유하고 그 회사가 실패하면 투자했던 지분과 시간만큼만 포기하면 끝인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오너한테 무한 책임을 책임 경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너들한테 상장 기업의 등기이사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법적 책임도 지라고. 법적 책임도 지라고 그럽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재 출연해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뭐다? 그러니까 주식 회사지만 이 회사는 네 거야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님한테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또 져요. 사재 출연하죠. 위기에 처하면 해요. 안 잡아.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적대적 M&A가 벌어져요. 1996년에서 97년에 있었던 미도파 M&A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요. 개입해서 특히 전경련하고 같이 개입하죠. 전경련하고 개입해서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안 돼. 신동방 너 눈치 없이 이러면 안 돼. 이거 미도파는 대농그룹 거야. 그러니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때 경제부총리 또는 경제부 차관이 재경부 차관 강경식 씨가 인터뷰한 게 나와요. 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적대적 M&A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뭘 의미하죠? 이거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상장했고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해놓고 만에 하나 이 사람들 지분율이 떨어져서 50% 밑으로 떨어져서 M&A 되면 정부가 개입해. 그리고 막 재벌이 망할까봐 벌벌 떨어요 나라가. 자, 얼마 전에도 있었죠?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증자 참가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이전에 2015년 엘리엇이랑 삼성물산 붙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국민연금이 갑자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 넘기고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해서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그때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 받아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똑같죠? 국민연금이 그때 강경식
차관, 그리고 KCC가 그때 정경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몰려들어서 이거 안 돼 그러고 적대적 M&A를 무조건 지게 만들어. 자, 이걸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여기는 재산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시장경제가 발달하려면 요 책은 누구 거고 요 마이크는 누구 거고 요 집은 누구 거다라는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남한테 내가 이거 내 재산을 안 뺏길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감옥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다 없고 상장한 기업들은 지분율이 3.6%죠. 우리나라 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3.6%를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는 그분의 오너, 총수, 재벌이라는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그분의 압도적인 권리를 다 인정해주고 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은 먹고 떨어져. 근데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라고 하지.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주주들 보고 만족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실제로 옛날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바이코리아 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 이익치 회장인가요? 예. 뭐 저는 이익치 회장님 덕분에 저도 살아난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그때 증권맨으로 영업하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하다가 잘려서 법인 영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펀드들이 엄청나게 커져서 저도 빚도 갚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익치 회장님한테 감사한데 그게 순수한 목적인가?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게 부양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증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 500% 되던 회사들이 즐비했는데 그 뒤에 전부 100%, 200% 밑으로 다 내려가 있죠. 지금도 50%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빚을 갚아서 부채 비율이 줄은 게 아니고 증자해서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금을 늘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잖아요. 주주들의 피와 땀을 가져가서 주주들의 그 귀한 돈을 가져가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부채 비율을 낮췄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항상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 22년 동안 연평균 1%. 금리가 높으나 낮으나 경제가 좋으나 낮으나 나쁘나 기업이 수천억 이익을 올리냐 적자를 내냐 할 거 없이 그냥 1%. 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의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기업들은 정부 믿고 나 투자했는데 당신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내 경영권 뺏기게 생겼다. 책임져라. 라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 동업관계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바뀔 게 없다. 제가 여쭤보려는 거에 대한 답까지들 해버리셔갖고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답답해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해 한 해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주식시장은 한 해 한 해 나빠지기만 한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동안에 한국 주식은 바이 더 딥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폭락할 때는 사도 돼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저도 돈을 벌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한국 주식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이러면서 저는 정말 제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랑 싸움한 적도 있어요. 아예 한국 주식을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해 라고 말한 게 그게 한 5년 됐는데 최근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있어요. 네가 제대로 봤다. 내가 잘못했다. 왜? 더 나빠지니까.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의 독자들한테, 이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한테 진실을 알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기대를 낮춘 상태에서 투자하면 오히려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투자하기 전에 기대를 낮추는 백신을 좀 맞아라.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난 다음 코로나 저도 한 번 더 걸렸는데 네. 그 처음에 있던 뭐 알파나 또 중국산 오리지널 코로나에 비하면 그 뒤에 백신 맞고 난 다음 걸린 건 그래도 사람들의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는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험한 곳은 영원히 앞으로도 위험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처럼 위험한 곳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 잘해라. 깊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뗏박질도 하고 구호장비도 갖추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 구호 장비가 필요한데 그 구호 장비 중에 1습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죠.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국민연금 빨아먹는 게 도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테크가 이제는 일상화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에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15년까지 있었고요. 나온 다음에도 제가 지금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예. 저희 독점 상표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가 넘는 성과를 냈는데 그게 300명이 넘는 직원과 3개의 국제사무소 그리고 매우 비싼 운용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정도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수료 저렴한 그런 ETF들을 활용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더 적게 쓰니까 그보다 수익이 더 나지 않겠냐. 네. 이런 단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을 정도로 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뛰어난 운용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근데 그 국민연금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게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순간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드는 곳이 한국거래소인데 한국거래소가 수시 편입, 특례 편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시 물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작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고 이번에는 뭐 포스코 DM, 네. DX 그죠? 이게 뭐 이번에 11월에 들어온대요.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이게 우라가 치밀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거나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편입 될 거라고 믿죠. 예. 국민연금의 100조 패시브 예. 펀드가 이걸 지분율만큼 사줄 무조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편입된 다음에는 오히려 내부자 매도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부자 매도가 나오면서 폭락해버려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이 역사상 최고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삼성생명도 그랬고요. 네. 그 비슷했죠? 예. 삼성 SDS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금 합병해서 사라졌지만 제일모직, 에버랜드도 그랬고. 네. 에버랜드. 그리고 셀트리온 기억 안 나세요? 2018년에 역시 마찬가지 일이 있었죠.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죠? 특례 편입이에요. 특례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될 때 PBR이 12배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시장 평균 PBR이 1배인데 네. 그걸 사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코스피 200 지수라는 잘못된 지수를 가지고서 엉망의 지수를 가지고서 그걸 운용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세력이에요. 네. 이건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든 주가를 급등시켜서 빨리 거래소 이전해서 코스피 200 상장 특례 편입 종목이 되는 순간 저는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몇 대 재벌이 되겠죠. 왜? 내부자 매도를 거기다가 몇 조 원이나 되는 몇 천억이나 되는 유동성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적절하게 팔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뭐 당장 여러분 카카오는 생각 안 나세요? 김범수. 아니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엄청나게 부풀려질 때 그때 또 인덱스에 편입되는 이슈들이 부각되는 종목이 지금까지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두 번째 2021년 봄에 3월에 박능후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죠.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 그때부터 못 팔았죠. 국민연금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자, 국민연금이 주식을 못 팔게 됐어요. 근데 주식을 못 팔게 됐는데 그때 목표 비중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오버웨이트에 있는 게 30조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30% 깨먹었죠? 네. 얼마요? 9조죠. 예. 국민재산 9조를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하게 해서 날려먹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혹시 책임진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특례 편입 관련해서 혹시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재벌의 나라예요. 그리고 정부가 여야가 따로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 모직 합병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주식 매도 중지시켰어요. 저는 뭐 여야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계시는 이 주류, 한국의 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벌에 대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도적 측면이나 연금의 운용 면에서는 똑같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더 나빠진 게 2021년, 20년에 있었던 한진칼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혹시 한샘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주주가 비싼 가격에. 이 2배. 그때 시장 가격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팔았어요. IMM은 좋은 딜을 했겠지만, 회장님은 좋은 딜을 했겠지만, 그 뒤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 폭락했습니다.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이 2%, 유럽이 10%대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00%를 줘야 된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주주 오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만큼 크고 네.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아니 좀 길게 해서 8년에 합시다. 2015년에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8년 사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 주식시장에 두 가지 문제. 국민연금 뜯어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어떤 그런 힘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고 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정되는 사회로 가고 있죠. 소액주주의 힘은 더 약해지고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더 줄어들고 수많은 제도들이 주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대주주의 전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74년의 강제 상장 때나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없는 나라에 그렇게 올인해야 되는가? 박사님 책에 다 나옵니다. 특히 테마주의 역사 부분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답답해지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중에 상당수가 돈을 벌면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겠지만 우리 각도기님 같은 분들은 성공하시겠지만 나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시장에 있다. 부자야. 그 전에 아웃돼. 보통은 제 또래잖아요. 앞에 오짜잖아. 다들 오짜들이 아직 시장에 있다. 대표야. 아니면 부자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계속 괜찮죠? 편집 안 할 거죠? 예,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들이 뭐냐면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산다.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챙기고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똑같아요. 80% 이상. 그러니까 70억, 80억 넘어가는 VVIP 이제 흔히들 최고 부자 이런 사람들 되면 이제 부동산 비중이 한 40%, 50%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집용 부동산 말고 빌딩 가지고 있는 그걸 상업용으로 치면 그런 거고 대부분 그들 자산의 상당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벌면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나 어디 살아라는 게 일종의 철의 법칙인 거고 이 철의 법칙 속에 주식은 결국 반찬이고 메인 디시가 아니고 에피타이저이거나 디저트에 불과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시장이 돌아간 지 50년.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작년에 같이 폭락할 때 이제 부동산 끝났나 했는데 지금 주가는 2,600? 아직도 3,300 가려면 얼마 남았어요? 한 30%더 올라야 되나요? 아이고 30%가 뭐야? 한 40%더 올라야 되죠. 빠질 때는 쉬운데 오를 때 많이 올라야 되죠. 근데 부동산은 이미 정고점 다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KB 부동산 그 리딩 50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에 50단지가 있어요. 그 50단지는 대부분 호가 기준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런 그 회복의 탄력성 면에서도 부동산이 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돼 버렸으니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